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이거 우리 주제는 아닌데 국정 브리핑 혹시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조금 봤습니까? 조금. 예.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글쎄요. 저는 그 예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으면은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사는 나라와 저분이 사는 나라가 다른 나라인가 차원 보다. 있잖아요. 이 차원이 다르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차원 저 차원 다른 차원에 그 경제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유, 이상한 지표를 갖고 와서 괜찮다는 듯한 얘기를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좀 처지고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렇죠. 느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때는 팬데믹이라는 거에 너무나 질려가지고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유일하게. 그때가 제일 잘 됐었어요. 맞습니다. 매달 역대 사상 최고라는 기록을 계속 세웠는데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 언론이 그 당시에 확진자 뭐 한두 명 더 늘면은 난리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뭔가를 잘못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가스라이팅을 하고 세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사실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사상 최대를 지금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보도가 안 되잖아요. 보도도 안 되고 경제 상황도 명확하게 보도가 안 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더 뭐냐면 체감 경기잖아요. 맞습니다. 공실이 뭐 너무 많아요. 다 힘들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 체계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는 잘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참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지 사실 김종인 씨라든지 김한규 의원의 아버지 부친이요? 뺑뺑이 돌다가 사망했다. 꼭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지금 그런 상황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뉴스 정말 극우 유튜브 그만 보시고 제대로 사람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얘기는 아니고요. 파벨 드로프 얘기입니다. 텔레그램의 이 창업자, 대표죠, 공동대표. 파벨 드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요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체포가 된 겁니까? 저는 사실 이게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프랑스 면서기가 러시아 아니고 프랑스예요. 네, 그러니까요. 미국도 아니고요. 심지어 공항에서 체포가 됐어요. 이분이 자신의 전용기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프랑스에 들어왔는데 바로 공항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공항에서 급하게 체포가 될 정도면 이 사람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일단 12개 혐의를 프랑스 검찰이 적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안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범죄를 규제하지 않았다. 방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방조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지어 방조를 넘어서서 그런 돈 세탁이라든지 마약 밀배라든지 사기라든지 아동 음란물과 관련해서 범죄를 공모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방점은 뒤에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프랑스 수사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정보 제공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텔레그램은 사실 전 세계에서 그 익명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암호화 프로그램, 암호화 기술이 가장 뛰어난 걸로 유명한. 우리도 그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한창 카톡 다 털렸을 때 전 국민이 텔레그램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 표현도 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반정부, 그러니까 독재 국가의 반정부 활동가들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는 나라에서 많은 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간 것 동시에
또 반대급부로 범죄의 온상이 됐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정말 많이 나왔죠. 그거를 지금 프랑스에서 체포를 했는데 정치적 해석을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미국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 게 뭐냐면은 파벨 두로프라는 사람이 원래 러시아 태생이고, 러시아 쪽.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러시아의 저커버그다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이 사람이 러시아를 나온 이유가 러시아 정부가 야 반체제 인사들 정보 넘겨. 나 싫은데 이러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해요. 총 4개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러시아 시민권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 텔레그램의 본사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요. 카리브해 섬나라 그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프랑스가 시민권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탄압받는 굉장히 보호해야 되는 자유적인 어떤 특별 기여도를 인정해가지고 2021년도에 프랑스 시민권을 줬는데 자신들이 시민권을 준 사람을 공항에서 체포를 했단 말이죠. 자, 되게 희한한 게 이제 러시아에서 발끈하는 거예요. 자, 러시아의 주장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일단 니들 서방 국가는 이 사람이 서방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러시아 태생이란 이유만으로 러시아 대 서방의 구도에서 두로프는 러시아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다. 아하. 니들의 민낯이 그거지. 이러면서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일하게 접근을 못하는 그 기업이 텔레그램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를 들여다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방인 나라들의 총리, 국가 원수들 뭐 휴대폰도 10년 이상 도청했다라는 거 밝혀져가지고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미국의 정보기관이 유일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데가 텔레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텔레그램을 이번 기회에 장악을 하겠다. 심지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텔레그램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프랑스에서는 우리는 정치적 의도 없고 이거는 독립적 수사의 일환이다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방 국가에서는 그러면 아니 정작 이 텔레그램 창업자를 못 견디게 해서 쫓아내는 러시아 정부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거든요. 왜 그런 거냐? 이제 서방 국가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래는 텔레그램이 2018년에 러시아에서 금지가 됐다가 2022년에 해제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제가 그랬잖아요. 익명성 보장이 너무 잘 되고 암호화 기술이 최고라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군도 그렇고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텔레그램으로 군사작전하고 의사교환하고 못 찾아 상대 적국이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텔레그램이 나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걸 우려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로프가 만약에 알겠다. 내가 거기에 이제 동조하겠다.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밀이 지금 다 빠져나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가 지금 이제 체포를 하고 또 그리고 뭐 이게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사법부는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중간에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두로프가 하겠다라고 또 해서 풀려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분이 이제 74억 원 정도를 내고는 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22조 있다면서요. 74억이면 저한테는 한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제 기준으로 보면 몇천 원 내고 풀려났는데 단 이제 프랑스를 떠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예비 기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가 아예 이 사람을 뭐 정말로 구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고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면서 내 나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내 나라라고 압박하는 수준인데요. 두로프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프랑스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나서가지고 사실 자기를 구해주는 것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SNS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의 CEO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아니 이거는 플랫폼 기업의 CEO를 이런 식으로 체포를 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플랫폼 기업의 CEO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거 관련해서 논란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두로프 자신이 지금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협조를 하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프랑스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 당연하죠. 입장에서는. 그걸 하지 않고서는 네. 지금 본인이 풀려날 방법이 없는 없으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어느 정도 물밑에서 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향해서 지금 대규모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 사이에는 뭔가 우크라이나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자,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은 네. 우크라이나를 좀 더 많이 지원을 하자.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원이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를 꽝 하고 때리면서 봐라. 우리는 지금 니들이 지원해준 무기로 심지어 본토를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낼 수 있다. 근데 니들이 우리에게 그 무기 제한, 사용, 러시아 본토 타격하는 거 안 돼. 네. 공격받는 한에 있어서 방어용으로만 사용해야 돼. 라는 그 제한만 풀어주면 우리가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갈 수 있고 푸틴까지 축출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영국, 한국, 프랑스는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독일하고 미국은 안 돼.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 열받아가지고 이거 확전 100%야. 네. 확전하는 건 독일하고 미국이 정말 원하지 않는 반대하는 그림입니다. 거겠죠, 아마도. 예.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내에서도 그렇게 갈려가지고 목소리가 균열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봐요. 예. 그런데 러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100개 마을을 장악했다. 점점 장악하는 그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이런 소식만 계속 듣고 있긴 하잖아요. 계속 그 보도만 예. 들으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동안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대규모로 우크라이나 15개 주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습을 하고 있죠. 예, 예. 대규모 공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전선인 동부에서도 계속해서 점령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러시아 본토는 굉장히 임시예요.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언제든 빼앗기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러시아가 확장해 가고 있는 동부 전선은 말 그대로 러시아가 완벽하게 점령을 했다고 하는 곳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크루스크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느낌도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러시아가 일부러 우크라이나가 깊게 들어오게 내버려 두는 거다. 일부러? 왜냐하면 어차피 일정 시점 딱 되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거든요. 수적 열세잖아요. 그렇죠. 동부전선이 계속 뚫리고 있고 계속해서 점령하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점령하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가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일정 부분 이상은 못 들어간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걸 좀 내버려 두면서 우크라이나에 힘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그걸 소위 평화협상에서 엄청난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게 뭘 그렇게 엄청난 카드로 사용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네. 알파고 신하시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지금. 예, 아침에는 안 좋은 일들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얘기를 한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언제 끝나지 알 수가 없고 네. 얼마나 더 커질 건지를 얘기해야 돼. 왜냐면 마지막 일주일 안에는 좀 약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까? 그 벨라루스, 예,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일단 좀 약간 우크라이나를 상당히 많이 까는 그리고 협박하는 식으로 원래 그분이 인터뷰에 잘 나오신 분이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사이에는 좀 약간 서로 좀 약간 말다툼들이 있고 그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상대로 야 너네 군인들 왜 갑자기 우리 국경 쪽으로 많이 왔어? 예. 그걸 빼주지 않으면 우리는 좀 약간 여기에다 응징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자,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뭐야 갑자기 이렇게 깜놀인데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똑같은 전략을 쓰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벨라루스 군을 거기에다가 보내려고요. 근데 여기서 벨라루스로만 끝나는 일인가? 그건 아니에요. 루카셴코가 그 인터뷰 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카자흐스탄은 원래 우리 벨라루스처럼 항상
러시아랑 같이 움직이고 우리가 한 팀이었는데 왜 카자흐스탄 이번 전쟁도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쿠르스크를 먹어버리니까 러시아도 지금 베라루스를 이제 하나 실마리에 잡아가지고 이 전쟁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 예. 더 확정. 그러면 두 분한테 이 미국 대선이 이 전쟁의 변수라고 우리는 그 얘기 계속 했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세계학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11월인 대선이. 그 11월 전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미국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해리스 쪽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네. 예.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푸틴 입장에서 러시아 네. 본토를 한번 쳐맞았는데 이걸 네. 끝낼 생각이 있을까 과연. 그리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동부 전선에서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젤렌스키가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흘러갈 것이냐.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신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두 분 똑같네요. 그러면 알파고도 그렇게 쿠르스크 이후로는 이제 전쟁이 너무 더 얽혀설키게 됐어요. 네. 그리고 푸틴은 그러니까 대놓고 그랬어요. 아니 이제 우리 더 이상 평화 협상 없다라고. 예. 그래서 쿠르스크 이전에는 그거였어요. 우리 항상 불러요. 좀 평화 협정하자고. 근데 사람들 왜 안 오지? 근데 지금은 이제 평화 협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렇죠. 오히려 그게 침공한 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게 결론적으로 좀 안 좋은, 그렇죠. 더 끌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러시아가 맞습니다.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다음 달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네. 내가 종전안 4단계로 된 종전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1단계는 이미 우리가 완료를 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기습 공격 자체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1단계는 완료를 했다. 이러면서 2단계 세계 안보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위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나토에 우리 가입시켜달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경제적 조치까지.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니들이 확실한 얘기를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의 이 종전안이 실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굉장히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니들이 우리한테 협조 안 해주면은 우리의 종전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키를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달가올 리가 없어요. 이걸 다 받아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받아주게 되면 특히나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주도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걸 받아준다? 그러면은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했는데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걸 미국 정부가 지금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유엔 총회에서 젤렌스키가 짜잔 내가 주인공처럼 등장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협상 테이블 만들 테니까 러시아도 오시고 다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가 차린 밥상에 제가 가서 앉아드리겠어요라고 할까요? 일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중동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알파고도 오셨으니까요. 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하고 핵협상 할 수 있다 신호를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이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새로 출범했던 국회 내각 지금 새로 정부 정부가 했는데 그 최고 지도자는 하메네이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애들 난 눈치 보지 마. 네. 알아서 해 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는 최고 지도자의 그 권한이 거의 그 제한이 거의 없어요. 뭘 해도 돼요.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최고 높네요, 진짜로. 근데 대통령보다 훨씬 높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권력을 많이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대통령이랑 관계를 보면 오히려 제일 많이 관계가 안 좋았던 대통령은 그 우파였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제 의사 출신이고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자기 라인 세력이 있는 사람 아닌데 너무 많이 눈치를 본다는 보도가 자꾸 있었는데 이거는 이란 언론, 중동 언론에서 이렇게 해석됐어요. 최고 지도자는 야, 내 눈치 보지 말고 알아서 해. 오직 그 미국뿐만 아니고 제일 예민한 주제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예민한 주제에서 이 말을 하면서
나머지 다 내 눈치 보지 말고 너 대통령인데 뭐 해. 눈치 보지 마. 핵 얘기도 할 정도니까 네.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네요. 알파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은? 일단 하메네이는 네. 늘 원론적인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은 투트랙을 쓰고 있거든요. 최고 지도자는 강경파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같은 강경파가 나올 때가 있고 온건 개혁파가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은 온건 개혁파 페제시키안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어느 정도가 확보될 것이냐. 그런데 본인의 취임식 날 새벽에 한의회가 암살당하는 일이 그렇죠.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내각 안에 강경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메네이의 이 발언이 저는 투트랙으로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한다. 그러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본인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투트랙이라는 건 딴 건 아니에요. 서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페제시키안이 미국하고 얘기할 때 아시잖아요. 하잖아요. 우리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네요. 써먹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시다시피 제가 최고 지도자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시점을 좀 봐야 되는 게 그 가자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수장도 왔고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도 왔고 이란의 대표도 갔거든요. 네. 이란의 정보수장도 갔을 거예요 아마. 처음이었어요. 처음 갔어요. 휴전 협상 자리에 이란이 간 게 처음인데 물론 테이블에 앉진 않았지만 이거는 저는 휴전 협상이라고 쓰고 물밑에서 정보기관들의 어떤 물밑 협상이라고 저는 읽고 싶은데 이 사람들 사이에 뭔가가 타결이 됐다라는 게 저는 좀 보여준다. 네. 이란 입장에서는 실리를 얻고 싶어요. 지금 명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맞았으니까 때릴 거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란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트럼프가 돌아오기 전에 지금 받고 있는 봉쇄 제재를 조금 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걸 믿겠어요? 아니면 미국 입장은 어떨까요? 미국이 오히려 지금 잘못 해석되고 있는 한국에서 미국이 지금 이 중국, 러시아 라인에서 이란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빼려고 하다가 여기 또 다른 찐 동맹국 이스라엘이랑 부딪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너무 좀 약간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중동 정책만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래 뭐 같이 이란을 때리자인데 근데 전 세계 지구상 외교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이란이 거기 있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자꾸 이 러시아한테 그거 가지요. 뭐라 해야 되나 그 드론 가지요. 그렇죠. 러시아의 이제 그 소기들을 이란은 또 알아서 팔죠. 그리고 또 이란을 통해서 중국이 이슬람 세계에다가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그 라인에서 빼고 싶은데 거기 뺄 때는 여기 있는 친구랑 부딪히니까 이스라엘과 부딪히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란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핵협상 얘기를 한 거군요. 이것도 대선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다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 11월 달.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민주당하고 지금 이란은 목적이 같아요.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되면 왜냐하면 트럼프가 매우 유리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란은 사실은 민주당보다 더 대화가 더 무서울 거예요. 아마 더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은요 주로 웬만한 큰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슷비슷하는데 진짜 180도 이렇게 달라진 거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시절 때 북한 우린 가서 협상하자 했어. 근데 민주당은 걔네들이 인권을 구한다 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 아니다. 근데 이란도 똑같이 180도 달라요. 공화당은 무조건 이란 때리자. 걔네들 안 돼. 근데 민주당은 우리가 부르면 왠지 올 것과 거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도 낫지 않아? 그렇지. 이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 북한도 북한이지만 이란도 매우 더듬이 딱 세워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트럼프가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김정은은 뭐 트럼프 형님 맞죠? 그렇죠. 아빠가 엄청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란은 트럼프 돌아오면 안 되거든. 큰일 난다. 그 전에 우리 빨리 하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핵협상 하겠다 이 얘기까지 꺼냈군요. 와.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이란의 행동을 보고 결정할 거야. 이거는 진짜 원론적인 얘기예요. 이제 외교적 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와 K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파고 또 문희정 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